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19로 모두의 삶이 달라졌지만 특히나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최근 20여 개의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고요. 또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불안감도 다른 나라 아동들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바깥 활동보다는 온라인 이용률이 높았던 게 우리 아이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겨울추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유행이 조용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에 비가 정말 안 오고 있죠.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이미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을 채소와 월동 채소 주산지인 남부지방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 상황 그리고 먹거리 예산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남부지방의 가을 가뭄 상황이 심각한 모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돼 해당 지역에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공동으로 11월 가뭄 예보 경보를 발표한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909mm로 평년의 86.6%에 그치는 이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건데요. 네. 중부지방 강수량은 평년보다 116.7%로 큰 문제가 없는데 남부지방 강수량이 평년보다 64.8%로 적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남부지방 가뭄이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부지방의 농업용 저수지, 이 저수율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촌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남부지방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특히 적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기준 농어촌공사 농어촌 알림이 사이트의 저수율 현황을 보면 네. 전남의 저수율이 45%로 최저 수준이고요. 전북의 저수율은 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주간 농사 정보에도 지난달 31일 기준 밭 가뭄 관심 단계 시군이 11개 지역, 또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시군이 3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남 지역 농작물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전남 해남 농민분께 상황을 좀 여쭤봤는데 남쪽은 봄부터 지금까지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강우량이 많지 않았던 탓에 지하수로 간신히 버티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남 지역은 지금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라든가 정식을 한 마늘, 양파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잖아요. 네. 이 배추 생육기에도 적절한 수분은 필수입니다. 노랑 속잎이 만들어지면서 속이 꽉 찬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계속되면 흙 속에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 속을 잘라보면 조금씩 썩어 있거나 잎끝이 타들어가는 칼슘 부족 피해가 있다는 현장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 지역에서는 양파, 마늘 정식을 하는 시기거든요. 정식을 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마르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월동 채소 주산지인 제주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전남 지역보다 제주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네. 지난달에 제주 지역 평균 강수량은 19.6mm로 평년 이 91.6mm에 21.4%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제주는 가을철 초기 가뭄으로 인한 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뒤에 제주도와 행정시에 농작물 가뭄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피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농가의 양수기 같은 급수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제 이 제주 지역 농민분께도 확인을 해봤는데 당근 수확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당근 끝이 뭉툭해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설명을 좀 하셨고요. 네. 무도 생육 부진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제주 지역에 오랜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분들은 얼마나 오느냐가 관건이다. 충분한 양이 내리길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좀 충분한 양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국회 앞에서 농업계 기자회견이 많이 열렸다고 하던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친환경 먹거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지난 8일 친환경 먹거리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예산 복원,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 친환경농업협회 이런 대표들이 참가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임산부들에게 지원해온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추진 중인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네. 이전 방송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들이 전액 삭감, 그러니까 전면 취소된 상태거든요. 이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저희 집에서도 좀 참 이 지원을 잘 받았던 사업이라 기억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을 포함해서 이 두 사업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158억 원 정도 되고요. 네. 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72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230억 원 가량인데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전액 삭감을 해서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좀 궁금하네요. 예,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야당과 언론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네. 9월 말경에 정부 해명자를 냈는데 이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그러니까 쿠폰 이 실증 연구 시범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2025년부터 초등학생 또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합을 해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거 해석을 해보면 2023년, 2024년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나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 모두 일단 중단했다가 2025년에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중단했다가 더 확대할 거다 이런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든가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잘 운영하던 사업을 당장 중단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계속 운영하면서 2025년에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출발을 보면 3년 전에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공모 1위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국민 건강,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또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한 사업 분야다 이런 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업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에도 이 사업들을 자랑했거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 농식품 바우처와 함께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작년에도 이맘때 예산 심의 과정이 삭감됐다가 복원됐고 올해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농업협회 강용 회장은 모든 선진국들이 친환경 농업 관련 예산, 친환경 먹거리 관련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판국에 우리 정부는 늘려도 모자랄 이 친환경 먹거리 지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 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초에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확정을 할 텐데 친환경 먹거리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주에 농업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친환경 먹거리 지원 예산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다시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보다 더 늘렸는데요. 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196억 2천만 원으로 월 1회 8만 명에게 공급하는 것을 10만 명으로 늘렸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예산도 222억 원으로 초등 5학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이 농업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농해주위에서는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또 그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농업계에서는 3년째 반복되는 이 친환경 먹거리 예산 삭감 논란에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먹거리 지원 사업이 계속되리라 여기면서 내년에 공급할 작물의 계약 재배를 준비한 농민이라든가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임산부들이 호응이 커서 사업 참가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계속할 지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시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압박 깊이 5cm, 압박 속도 분당 100에서 120회로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대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재난재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31분쯤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2일에서 5일 사이 약 3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돼서 290km를 비행했고요. 비슷한 시각 북한 군용기의 항적도 여러 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군이 현재 진행 중인 태극 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이 태극 연습은 실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 지휘소 연습이지만 이 북한 매체들은 침략적 공격적 성격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둔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일 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 잔해가 인양돼서 이를 군이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1960년대 옛 소련에서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측이 건전해도 정보 가치가 없도록 일부러 구형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신형 미사일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미국의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 개표 후 얼마 안 돼서 미국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현지 언론들은 다만 이 공화당이 승리는 했지만 이 압도적 다수를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원은 기존 여야 의석 배분이 50대 50이었기 때문에 이 한석만으로도 다수당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기존의 공화당 지역구를 가져오는 등 하원과는 달리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빙인추가 있는 데다가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까? 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상 실장의 자택은 물론 여의도 민주당사 내의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총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렸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지만 이 당사의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축했고요. 또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벌이는 압수수색은 국면 전환을 위해 정권과 검찰이 야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까? 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어제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81명의 의원들이 동참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면서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이뤄진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이번만큼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라고 합의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편 전날 국회에 출석해서 이 논란의 필담을 나눈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진 공세에 다 사과하고 퇴장까지 했다라면서 더 이상 뭘 하란 말이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해밀턴 호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인접한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턴 호텔뿐 아니라 호텔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 3곳이 대상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이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는 10여 년 전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가벽으로 인해서 골목길이 더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컸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밀턴 호텔은 본관 북쪽에 있는 주점도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가 입건한 용산 소방서장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소방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특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최성범 서장이 긴박한 상황에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최성범 서장은 이 사실상 현장의 유일한 컨트롤 타워로 무전으로 구조대와 경찰 지원을 요청하며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최성범 서장이 당시 휴일이었음에도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인 서울소방노조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지휘 라인은 누구였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내부 문건과 바디캠 영상,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해서 최성범 서장을 입건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계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나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 최근 풍산계 반납 논란에 대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정상 간의 선물로 들어온 풍산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이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가 위탁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려가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었는데 지난 6월 개정이 무산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산계를 계속 보유할 경우 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라면서 특히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 모른다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이를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 얻고자 하냐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 풍산계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관련 소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0월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까? 네네. 어제 통계청이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41만 8천 명으로 1년 새 67만 7천 명이 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의 질인데요.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67.9%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취업자 수 증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가 11,000명 줄었다라는 건데요. 지난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서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또한 20대 실업자가 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환율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달러당 이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육박하던 환율이 요 며칠 사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36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한국 원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도 모두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조금 누그러진 건 미국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재정 지출을 조여서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곧 완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도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2주 뒤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압박이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육부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과 이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또 학교의 교육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네.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 사회 교과 영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회적 소수자로 표현된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성평등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이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자녀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던 40대 아빠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만취운전을 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사고 당시 가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새벽임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이 퇴근 이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472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00여 명 정도 늘었고요. 이틀째 6만 명대 확진자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7,700여 명 늘었고요.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8주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8만 명, 이 정점 구간이 일주일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유행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나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입동이 지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쌀쌀해진다고 하던데 변호사님은 뭐 겨울 대비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안 하셨어요? 김장은 이제 한 12월 초 정도에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추랑 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네. 걱정이 많습니다. 배추랑 무. 그 직접 키워서 하시는군요, 김장을. 예, 저희는 이렇게 벼 농사 할 때 옆에 보면 논두렁 이런 데다 좀 심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어가지고 키워서 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잘하시네요. 이제 농촌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뭄이라고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제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좀 중간에 들어가지고 앞을 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고 늦게 자는 바람에. 아무튼 그러면은 거기 변호사님 계시는 지역도 비가 안 와가지고 밭농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많이 있고요. 아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농사가 저희가 지금 저수 섬진강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농업용수를 많이 쓰는데. 네. 저수율이 예년 대비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그리고 가뭄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은 물을 좀 이렇게 잘 흡수해서 이렇게 막 속이 꽉꽉 차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장이 늦습니다. 김장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배추가 실하게 크지도 않고 속이 안 차가지고 나중에 김장하면 이제 속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배추 속에다가 보쌈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좀 비가 좀 와서 그죠? 속이 꽉 찬 배추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등에다 치고 물을 뿌려야죠 또. 또 그렇게 급수를 하는 방법이 있군요. 오늘 사연과 관련된 또 질문인데 집에서 뭐 가축 기르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저희 집에 이제 풍산개를 기르고 있는데 저희가 종친회 나갔다가 가진 종친한테 받았어요. 네. 네, 풍산개 그 별명이 이제 부모님 이름은 백호고 제가 부를 때는 똘만입니다. 제가 막내라 제 밑에는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강아지들만 기르시고 뭐 소나 이런 건 안 기르시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이제 밭농사보다는 벼농사를 많이 짓는 편이어서 특수작물은 뭐 고추나 이런 건 좀 먹을 정도 좀 심는데 네네. 예,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도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이제 뭐 축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런 관련된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겨울 되면 유독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가서 간장을 사왔으니까 오늘은 무장아찌를 담가 놔야겠구만. 아이 근데 이게 뭐요? 앞집은 지금 있는 축사도 모자라서 또 짓기 시작하는겨? 아유, 이건 아닌 거요. 이건 정말 저기요. 아이고 앞집 영희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유 근데 이게 뭔 일이래요? 지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독대 그 옆에 설마 지금 축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내 땅에 축사를 더 짓겠다는데 뭐 나무 땅 장독대 앞인가 아닌가 뭐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어야 한대요. 아유 원래 있던 축사 갖고 지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장독에다가 된장, 고추장, 무장아찌 이런 거 담갔다가 전국에다 택배로 보내는데 그 소중한 장독대 그것도 바로 앞에다가 축사를 신축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짓기 시작한 거 뭐 다시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인께. 몰라요 지는 군청에서 허가받고 공사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하려면 하시던가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기둘러봐요. 여보세요? 군청 축산과지요? 쟤는 칠복면의 영희 엄마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고향에 내려오셔서 발효 사업하신다는 그분 맞으시죠? 그래요. 아유 근데 바로 우리 집 앞에 축사 신축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요. 그 영희 어머니가 그 집 내려오시기 전에 축사가 먼저 지어져 있었고요. 이미 그 사장님이 소를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증축하시겠다는 허가를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는 먹는 사업을 하는데 축사에 있는 담 옆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라는 말씀이셔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법대로 처리한 거라서요. 정 억울하시면 영희 어머니도 그냥 소송을 하시거나 그러셔야 되겠네요. 뭐 더 문의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답답하네. 앞에 축사 때문에 내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말 축사 공사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야 실제로 농촌에서 변호사님 축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엄청 많죠. 진짜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귀농귀촌 하시면서 그냥 이제 그 축사가 있으면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또 더 큰 문제는 행정에서 축사 그 허가 담당 부서 따로 있고 이런 발효식품 관련된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해 가지고 발효식품이나 이런 뭐 어떤 뭐
장 이런 것들 또는 뭐 김치 이런 그 공장들 짓고 하시는데 근처에 축사가 있으면 이 축사 나중에 증축할 가능성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라는 게 업무가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어떤 시설을 먼저 지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다툼이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갈립니다. 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뭐 축사가 먼저 있었으면은 뒤에 뭐 이제 장 담그로 들어오신 분들은 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러니까 축사가 이제 뭐 어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짓는 걸로만 따지면 축사가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축한 거에 대해서 증축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받기가 웬만한 경우는 어려울 거다. 혹시 그래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축사가 자체가 증축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던 축사가 뭐 어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으로 지었다든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불법성이 없으면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냐하면 축사가 원래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서는 예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신 분이 책임지세요라는 결론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취소를 하려면 뭐 악취라든지 수질오염 같은 게 심각하다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또 직접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원래 이제 가뭄에 이를 때 딱 비가 오기 직전에 이렇게 좀 습할 때하고 지금 겨울철 같이 새벽이나 아침에 이렇게 좀 저기압일 때 상당히 그 악취가 멀리까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이제 또 정읍이 있는데 정읍도 축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산속 중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11월 이렇게 입동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한 새벽만 되면은 거기 돼지 축사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 근데 막상 가서 악취를 측정을 해보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지하인 겁니다. 이게 이제 냄새라는 게 좀 기분 안 좋은 냄새 은은하게 계속 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소음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한번 인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신경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으실 때 축사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런 것도 좀 봐야겠네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많이 불어오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할 때는 뭐 허가나 이런 걸 받으실 때 보통 이제 건축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조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제한 뭐 어떤 이격거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지도 같은 게 있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건축사님의 뭐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쪽에 문의해서 그 지자체에 문의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축산 지도 같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떤 업종을 할지에 대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축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 공장이라는 거는 이제 또 우리가 그냥 그 어떤 막 비료라든지 어떤 뭐 가공품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육가공품이나 뭐 어떤 그 농산물에 관련된 가공품 같은 거를 하는 데는 또 그쪽도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 또 오염물이 배출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 답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농촌 일이라는 게 참 이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농촌에서 자리 잡으실 때 주변에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지금까지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네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인천, 경기,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 충청권 북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권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이 되고요. 광주와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요. 산불 등 화재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에서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